힘이 되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자, 우리가 지금 현대사 들어왔습니다. 전 시간에 북한의 남침에 의한 6.25 전쟁 쭉쭉 밀렸죠. 밀려서 낙동강 방어선까지. 하지만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뒤집어졌고 다시 치고 올라갔지만 다시 중국군 개입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결국 휴전까지 되는 그 장면을 배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그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부터 출발해서 현대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한번 와볼 텐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게 뭘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게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미리 정해져 있는 약속, 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룰대로 지키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를 못해요. 약속을 자꾸 깨게 되죠.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켜보고 있으면 참 참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서구 민주주의의 역사가 한 200년, 300년이 걸립니다. 서구 민주주의 역사가.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한 50년만 해치우는 거예요. 그러니 오죽 복잡하고 말도 많고 탈도 많겠습니까? 그죠? 그걸 좀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이 빨리빨리 하면서 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다 동시에 그냥 해쳐버린 거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하지만 어쨌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발전을 가져왔고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거, 이것만 놓치지 않으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승만 정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정부가 있으면 그 정부의 여당이 있어요. 지금 정부의 여당, 야당 뭐 이렇게 있듯이 이승만 정부의 정부 여당은 자유당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장면 정부는 민주당, 그다음이 박정희 정부는 공화당, 전두환 정부는 민정당 이렇게 그 정부 여당이 있는데 이 키워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일단 이승만 정부부터 한번 볼게요. 이승만 정부. 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재헌헌법 50총선에 의해서 국회의원 뽑았고 그 국회의원들이 헌법 만들었고 그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국회에서 뽑았다 그랬죠? 대통령 간선제. 기억나시죠? 재헌헌법. 자, 이러면서 이제 이승만 정부가 출범을 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1948년도 이 재헌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임기 2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2년 지났으니까 1950년이 됐을 거 아니에요? 50년이 되고 총선, 다시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 임기 4년에 이제부터는 했는데 웬일이야? 여러분들 대통령을 어디서 뽑는다 그랬죠? 재헌헌법에 의해서? 국회에서 뽑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 1950년 총선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은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었지만 이후에 이승만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안 하면 되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민주주의 왜곡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민주주의 왜곡이 오게 되는 거예요. 민주주의 왜곡. 자, 룰을 바꿉니다. 자기들한테 유리한 룰로요. 자, 이게 바로 1차 개헌이라는 건데요. 이제 재헌헌법을 바꾸는 거예요. 첫 번째 바꿉니다. 자, 다른 말로 우리는 발췌 개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부 형태는 크게 내각 책임제와 대통령제가 있어요. 내각 책임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그럼 그 뽑힌 다수당, 그 다수당이 행정도 담당하는 겁니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이 그 당에서 수상이 나와가지고 행정을 담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 이게 내각 책임제예요. 반면 대통령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죠 직접. 국민들이 그 권력을 대통령에게 위임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대통령 체제. 지금 이 1차 기원에서는 그 내각 책임제와 대통령제의 장점들을 발췌한 거예요. 발췌해서 좋은 헌법이라고 했지만 핵심은 뭐냐면 이 1차 기원의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을 직선제로 국민이 직접 뽑겠다는 거예요. 제헌헌법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뽑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뽑는데 국회의원 1950년 총선에서 이승만 반대 세력들이 대고 왔단 말이야. 그럼 이승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뽑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뽑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했냐면 당시가 6.25 전쟁 중이었어요. 여러분 6.25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꿔? 그거는 쉽지 않죠. 그죠? 국민들은 이승만을 지지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지만 국민들은 전쟁 중에서 이승만을 지지할 것이다. 그래서 이 1차 기원이 바로 직선제입니다. 직선제. 6.25 전쟁 중에 수도가 부산이었잖아요. 부산. 그죠? 이 부산에서 국회의원들을 막 겁박 주면서 헌법을 통과시킵니다. 이게 바로 부산 정치 파동이라는 건데 결국 대통령 직선제로 바뀌는 거예요. 대통령 간선제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 이승만이 다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제헌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은 4년이에요. 4년 했고 다시 1차 개헌에 의해서 4년 했어요. 2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식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도 2번 할 수 있잖아요. 4년 다시 선거 나와가지고 또 당선되면 4년. 트럼프는 4년 했다가 한 번 그냥 바로 떨어졌죠. 그죠? 그다음에 바이든이 들어왔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4년 2번 할 수 있어요. 4년 2번 했잖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중임 제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안 하면 되는 거죠. 갖다하지 뭐 약속인데. 근데 또 이승만 정부의 집권을 늘리려고 해요. 여기서 참 이러면 안 돼, 이게. 그러면서 다시 개헌을 해요. 또 룰을 바꾸는 거야. 그 룰이 뭔지 알아? 이게 이제 4.4.5입 개헌이라는 건데 2차 개헌의 핵심이 뭐냐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지. 이승만 대통령은 중임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얘기예요. 중임 제한 철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4년씩 2번밖에 할 수 없잖아요. 이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언제든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8년 했어. 그럼 끝나야 되잖아.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왔어. 또 당선되면 또 가는 거예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무슨 이거 어떻게 이런 조건을 걸어놓은 이런 게 있냐고. 그죠? 부결됐습니다. 네, 부결됐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결국은 부결시켰어요. 국회에서. 당시 203 제적의원 203명 중에서 이 개헌을 하려면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203의 3분의 2 이상을 받으려면 이게 계산 한번 해보세요. 135.33333333 쭉 나와요. 그러니까 몇 표 이상이 나와야 통과가 되는 거야. 몇 표 이상이 나와야? 136표가 나와야 통과가 되는 거야. 뚜껑을 열었다? 몇 표 나왔는지 알아? 135표가 나와요. 와, 한 표 차이로. 한 표 차이로 2차 개헌. 이게 부결됩니다. 부결됐어요.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갑자기 이상한 논리가 나옵니다. 203의 3분의 2는 136이 아니라 135다. 뭐야? 이유인즉슨 135.33333 0.3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하냐는 거예요. 0.3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4.4.5입 4 이하는 버리고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올린다. 반올림 법칙 있잖아요. 그죠? 그에 의해서 135.333 0.3이니까 이거 버려야지. 그러니 결국 203의 3분의 2 이상은 135명이다. 들어보니 또 그것도
불구하고. 아니,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궤변이야. 이런 건 궤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궤변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다시 부결된 걸 다시 통과시켜버려요. 이러니, 이게 민주주의, 이게 무슨 민주주의야, 이게. 정해진 약속들을 다 지금 안 지키고 있는데, 이게 민주주의야, 이게.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여론 안 좋았겠죠. 그 안 좋은 여론들을 뭘로 찍어 누르느냐? 반공체제. 반공! 반대해? 너 빨갱이지.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이승만과 함께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이 조봉암이 있는데, 이 조봉암, 대통령 후보를 사형시킵니다. 진보당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진보당, 조봉암이 이끌고 있었던 이 진보당의 통일 강령이 북한과 비슷하다. 이거는 북한의 사주를 받은 거다. 라고 해서 결국 조봉암을 사형시킵니다. 정치가 참 이렇게 비정하고 무섭습니다. 그래도 대통령 선거에 함께 나온 후보인데 사형. 와. 나중에 결국 조봉암은 무죄가 나와요. 사형을 시키고 나서 아주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결국 이게 무죄가 됩니다. 사람 죽여놓고 무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반대에 있었던 그 경향신문 폐간시킵니다. 철저하게 탄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바로 4.19 혁명, 이 4.19 혁명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4.19 혁명이 나오게 되는 그 이유를 알겠죠. 학생들이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지금 미친 거 아니야? 학교에서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해.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하는데, 아니, 떡하니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좀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결국 들고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4.19 혁명.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바로 시대의 거인이었다고요. 항상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에 나왔던 주체였다고요. 자, 계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1960년도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쯤 되면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거죠. 서로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됐다 할지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혹시 돌아가시면 그 자리, 그 비어있는 자리를 누가 있냐면 부통령, 지금은 부통령 없는데 이때 있었어요. 부통령이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960년도 대선은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통령이 중요한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유당, 이 이승만 정부의 집권 여당인 이 자유당, 여기 나왔던 그 부통령이 이기붕인데, 이기붕 인기가 없어. 부통령 후보 이기붕 인기가 없어. 반면에 야당, 민주당의 장면 인기 많어. 만약에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부통령의 장면이 됐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셨다. 그럼 그 뒤를 장면이 잇는다. 그럼 집권 여당이 바뀌는 거예요. 정권을 뺏기는 거야. 자유당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인기 없는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되겠다가 이때 이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인기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져야지. 떨어지면 되는 거야. 뭘 고민을 해. 근데 이때는 참 이게 이상합니다. 이게 안 되면 되게 하라고. 그래서 이게 엄청난 시대에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조절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한 지역구에 투표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이야. 근데 투표함을 열었어. 그랬더니 이기붕 찬성표가 150표가 나왔어. 아니, 그 지역에 100명이 투표를 해야 되는데 투표할 수 있는 100명밖에 없는데 뚜껑이 어때 150표 나왔다고. 그 뭐야 그게. 미리 집어넣은 거예요. 이기붕 찬성표를 미리 집어넣은 거야. 그 선거 그런 거 왜 해? 그러면 그 주제를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완전히 우습게 여긴 거예요.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거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 그죠? 결국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 3.15 부정선거 있었던 이때 이 마산에서 이 3.15 부정선거 그 규탄 시위가 있었죠. 이때 이제 이 김주열 학생도 아마 그 무리에 있었던 듯해요. 근데 그 김주열 학생이 사라집니다. 행방불명됩니다.
행방불명됐던 이 김주열 학생 며칠 뒤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떠오릅니다. 근데 그 시신을 건져 올렸을 때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눈에 최루탄이 박혀 있는 거예요. 3월 15일 날 이 시위에 쏘았던 그 최루탄이 박혀 있었던 것이죠. 그냥 앞바다에 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막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달리고 일어났죠. 4.19 혁명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승만 하야. 4.19 혁명의 결과 이승만 하야. 그러면서 이제 과도 정부가 들어서죠. 이게 바로 허정 과도 정부다라는 겁니다. 허정은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예, 허정이라는 사람이 과도 임시 이끌고 있는 정부, 허정 과도 정부가 들어섰고요. 허정 과도 정부에 의해서 개헌을 해요. 3차 개헌입니다. 이 3차 개헌은 1, 2차 개헌이 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3차 개헌은요, 네. 정상적으로 혁명의 어떤 그 결과 속으로 만들어진 헌법, 바로 내각 책임제. 우리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내각 책임제가 이때 4.19 혁명의 결과 만들어지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내각 책임제 아까 설명드렸지만 대통령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이 집권당이 되어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민의원과 참의원, 그러니까 미국의 상원, 하원처럼 상원처럼 민의원, 참의원을 꾸리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내각 책임제, 양원제, 이런 어떤 모습들, 바로 이 헌법에 의해서 출범한 정부가 바로 민주당의 장면 정부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민주화운동 문제가 나옵니다. 민주화운동 세 가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이 세 가지는 돌아가면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키워드가 있어요. 자, 4.19 혁명의 키워드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것만 꼭 기억하면 돼요. 4.19 혁명, 3.15 부정선거, 김주열, 이승만 하야, 내각 책임제. 요 네 가지가 키워드예요. 다시 한번 이승만 정부, 자, 4.19 혁명의 그 키워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 꼭 나옵니다, 여러분들. 바로 3.15 부정선거, 김주열, 이승만 하야, 그리고 내각 책임제. 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맞추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장면 정부가 출범하는 듯 했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5.16 군사정변. 자, 이 5.16 군사정변, 그러니까 군인들이 정치에 나선 거예요. 군인들이 지금 정치에 나선 겁니다, 지금. 그죠? 자,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정치 군인들이 군사 정변을 일으키면서 권력을 장악하고 4.19 혁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장면 정부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통해 가지고 다시 개헌을 하게 되죠. 5차 개헌입니다. 선생님 4차 개헌은 어디 갔나요? 4차 개헌은 뭐냐면 장면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개헌인데요. 그거는 어떤 그 정치 체제를 바꾸는 그 헌법은 아니었고요. 다만 3.15 부정선거 그 사범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소급 입법이기 때문에 그냥 패스할게요. 4차 개헌은요. 자, 5차 개헌. 바로 이 정치 군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이 되겠습니다. 내각 책임제, 양원제, 노노노노. 이건 우리한테 맞지 않아. 다시 대통령 직선제로 바꿉니다. 그리고 양원제 아니야. 단원제. 지금 우리나라 단원제예요. 상원, 하원 이런 개념 없잖아요. 지금요. 그죠? 직선제와 단원제로 바꿔. 예, 대신 4년씩 2번 할 수 있어. 4년씩 2번. 이렇게 대통령 직선제 5차 개헌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이 군사정변은 명분이 없어요. 아니, 그 군인들이 갑자기 총칼을 앞세우고 정권을 탈취한 거잖아요, 이게 쿠데타란 말이에요, 쿠데타. 그죠? 명분이 없어요. 그럼 이 명분 없는 이 박정희 정부, 뭔가, 너희들 명분은 없는데, 아이, 그래, 이건 잘했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경제 개발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없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약속이었어요.
이게 약속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약을 지키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 너무 가난한 거야. 너무 가난한 거야.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일본과의 수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식민지 때 일제가 우리한테 피해를 줬잖아요. 그 피해액을 보상받는 것이죠. 배상금으로 받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일본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뭐 독립축하금 뭐 이런 명목으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지만 박정희 정부로서는 지금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경제개발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결국 한일 수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엄청난 또 저항이 나옵니다. 학생들이 일제 그 식민 통치 기간의 어떤 그 사과 없는 한일 수교는 이건 굴욕 수교다 라고 해서 결사 반대하죠. 결사 반대.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찍어 누르고 결국은 한일 수교를 하게 되는 건데 뭐 이것 때문에 지금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뭐 강제징용 끌려갔던 사람들 어떻게 이거 일본에서 받을 것이냐 또는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다 지금 여기 다 한일 수교하면서 그런 거 국가가 다 국가가 다 그걸 해결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가 일본한테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대한민국 내가 왜 돈을 받아? 나는 일본한테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슈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어쨌건 간에 이 한일 수교를 통해 가지고 결국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 돈은 이후에 경부 고속국도 놓는 데 쓰이고요. 그리고 포항제철 만드는 데 쓰입니다. 경제 성장하는데 결국 그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1970년대 포항제철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박태준, 그 박정희 대통령이 박태준 그 회장한테 그걸 맡겨요. 맡겼을 때 그 박태준 회장이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이거 우리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이거 포항제철 성공 못 시키면 이건 우리 민족 앞에 죄 짓는 거다. 왜? 바로 일제강점기 그들의 피와 눈물로 지금 이 만든 건데 이걸 우리가 실패시키면 우리는 이건 민족적 반역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밀어붙였던 이게 지금 포스코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역사가 지금 포항제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 이런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자, 어쨌건 이 60년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박정희 정부의 어떤 경제성장 이뤄냅니다. 자, 이뤄내면서 결국은요, 박정희 정부는 2번 집권에 성공을 해요. 국민들도 이제 인정해 준 거예요. 5.16 군사정변으로 명분 없이 등장은 했지만 어쨌건 간에 경제성장을 지금 이뤄냈다. 배고픔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 기미를 좀 보였다. 오케이, 그래서 2번 대통령에 당선시켜 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안 되지. 뭘 하면 안 되지. 약속이 2번 다 됐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또 이게 이승만 정부가 무너진 그 전철을 또 밟는 거예요. 이거 난 참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역사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승만 정부 봤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발췌개헌, 4.4 오입개헌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혁명을 통해서 무너졌잖아요. 근데 지금 박정희 정부도 지금 불안합니다. 이거 불안합니다. 다시 한 번부터 오십니다. 삼성개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2번 했는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삼성개헌. 결국 밀어붙이고 한 번 더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자, 근데요. 이게 참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네요.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는데 되자마자 다시 개헌을 합니다. 그 유명한 7차 개헌. 1972년입니다. 7차 개헌. 7차 개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대통령 선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겠다는 것이죠.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벌써부터 불안해져. 그 끝이
보여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진짜 불안해 죽겠네. 자, 70년대로 옵니다. 자, 72년에 일단 엄청난 이슈가 한번 있었습니다.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맨 마지막 50번 문제가 통일 문제고요. 그 앞에 49번 문제가 민주화운동 문제예요. 민주화운동 문제는 여러분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화항쟁 셋 중에 하나 반드시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 50번 문제가 통일 문제예요. 통일 문제는 바로 이 7.4 남북 공동성명,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남북 기본합의서,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에 있었던 6.15 남북 공동선언, 요 세 가지 중에 하나 꼭 계속 나와요. 나오는 겁니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꼭 나오는 거 제가 알려주잖아요. 이거는 키워드만 몇 개 공부하면 되는 거야. 어쩌면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 딱 나오고 나서 남북이 이게 통일할 수 있는 3대 원칙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북한이 통일될 수 있다. 우리가 똘똘 뭉쳐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라고 하면서 헌법을 바꾼 거야. 그게 그 유명한 유신헌법.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대통령 되는 거. 박정희를 중심으로 왜 똘똘 뭉쳐야 북한과의 어떤 통일을 준비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논리를 들고 온 거예요. 자, 이제 직선제 안 한다 그랬어요. 간선제입니다. 바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 뽑는데 임기는 6년이에요. 임기 6년 의미가 없어요, 이게요. 왜냐면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뭐냐면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뽑아가지고 그냥 대통령 뽑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형식적인 선거에서 박수 치면 끝이야. 그럼 죽을 때가 대통령 되는 그 길이 열려 있는 거죠. 종신 대통령의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한테 어마어마한 권한을 줍니다. 국회 해산권. 국회 해산권뿐만 아니라요.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야, 이게 뭐야.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 어떻게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뽑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삼권 분립이 무너지는 거잖아.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법을 지금 만든 거예요, 지금요. 이거 잘 보면 여러분들 마치 조선시대 왕보다도 훨씬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거야. 엄청난 것이죠. 당연히 반대이겠죠? 반대가 있으면 헌법을 정지시켜버립니다. 긴급조치권. 와, 어떻게 헌법을 정지시키는 법이 있냐고. 말도 안 되잖아요. 최상위 헌법이 헌법인데. 긴급조치권. 딱 발동시키면 헌법 딱 정지. 인권?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인권? 다 스탑. 공포정치, 긴급조치권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여러분들 어떤 모습들이 벌어져요? 이 사회는 완전히 꽝꽝 얼어버립니다, 여러분들. 남자들 머리 길러? 길거리 세워놓고 그냥 경찰들이 머리 자르잖아요. 그리고 벌 세워요. 여자들 치마가 짧아! 남자 경찰들이 자대고 무릎에다가 쑥 집어넣지 않습니까? 모여가지고 기타 친다고요? 기타 다 뺏어가요. 철저하게 말할 수 있는 자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박탈당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유신 시대가 되겠습니다. 약속을 어겼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요? 10년 전에 어땠습니까? 10여 년 전에 이승만 정부 4.4 5.18 개헌으로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개헌 통해서 지금 찍어 누르기 위해서 반공체제 강화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도요. 그럼 이 끝이 어떻겠냐고. 이승만 정부 봤잖아. 4.19 혁명에 의해서 결국은 나가 떨어지는 모습 봤잖아. 이거 어떻겠냐고. 앞으로 죽겠어. 역사는 반복된다니까, 여러분들. 그 반복을 안 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79년도가 왔습니다. 이때 YH 무역사건, YH 무역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먼저 가발도 만들고 그런 회사인데 여기 갑자기 문을 닫아요. 여기서 있었던 여성 노동자들이 우리 더 열심히 일할 테니까 문 닫지 말아주세요.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야당 당사에 들어옵니다. 야당 당사. 들어와서 시위를 하는데 여기에 공권력이 들어와요. 여러분들 공권력이 들어가기 참 부담스러운 곳 대표적인 곳이 종교시설, 성당이나 사찰, 그리고 야당 당사, 그리고 학교. 이런 데는 사실은 공권력 들어가기 참 부담스럽죠. 그런데 야당 당사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리고 이 여성 노동자들을 끌어내리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한 명이 떨어져 죽기까지 해요.
자, 이러면서 이 당시 이 야당을 이끌고 있었던 이 김영삼 총재가 격렬하게 외신 기자들한테 도대체 이런 독재 정부에 대해서 왜 비판하지 않느냐라고 막 얘기했죠. 그러자 결국 김영삼 대통령 국가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품위 위반 뭐 이런 거 어떤 죄명을 씌워가지고 결국은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정상이. 정치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작동되지를 않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주의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죠. 유신 체제가 바로 그런 체제입니다. 민주주의를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지금. 결국 부산 마산에 있는 학생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건 아니다. 이게 바로 부마항쟁인 거예요. 부마항쟁. 이 부마항쟁을 어떻게 진압할 것이냐? 여기에 김재규와 차지철, 대통령의 참모들이거든요. 김재규와 차지철이 논쟁에 붙습니다. 차지철, 각하! 탱크 몇 대로 밀어버리면 됩니다. 부마항 탱크로 밀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 사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태 심각합니다. 진짜 잘 돌보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박정희가 차지철 편을 들죠. 그리고 김재규는 결국 품에서 총을 꺼내서 방아쇠를 당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11.6 사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정부가 무너지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참 진짜 정말 이거 보면서 아니 그 앞에 이승만 정부랑 너무 똑같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과정 속에 그 끝이 왜 이렇게 비극적인 모습으로 가냐고요. 왜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 박정희 정부 18년, 60년대, 70년대, 18년. 이 18년이 결국 이렇게 강제로 비극적으로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박정희 정부의 18년 그게 종료가 되면서 이제는 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웬일이야. 또 정치 군인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례를 만들면 안 돼. 선례를 만들면 안 돼. 5.16 군사정변에서 이 정치 군인들이 등장했던 모습들을 보고 또 군인들이 등장한 거예요. 바로 전두환, 노태우, 정치 군인들, 새로운 정치 군인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신군부, 새로운 군인들, 신군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군부가 등장을 하게 되죠. 바로 12.12 사태. 이것도 일종의 쿠데타입니다. 12.12 사태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모습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전국에서 이제 시위가 들끓게 됩니다. 지금 이 신군부는요, 이걸 찍어 누르기 위해서 계엄령을 마구마구 지금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계엄 해제해라. 또 유신체제 이제 그만 좀 해라. 지겹다 이제. 유신체제 그만 좀 해라. 신군부, 너희들은 군인들 돌아가라. 라고 이제 그 시대가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